WHO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시아 의료 시스템 분석을 맡은 엘리자 연구원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전 세계 의료계를 뒤흔들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AI 진단 정확도 95% 이상, 심정지 환자 소생률 40% 향상이라는 놀라운 수치가 공개되면서 각국 의료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온라인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한 WHO 사무국, 그리고 한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엘리자, 자신의 조국을 부정하다. 그런데 평생 서구 의료 시스템의 우월성을 믿어온 이 여성이 갑자기 모든 것을 뒤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보낸 단 일주일이 32세 의료연구원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번의 클릭으로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입니다. WHO 연수 프로그램에서 아시아 응급의료 시스템 분석을 맡게 되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미국과 유럽 기준에서 보면 한국은 응급대처 능력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거든요. 사실 저에게 한국은 그리 좋은 기억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10살 때 일이에요. 외할머니가 한국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그때 상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새벽 3시쯤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받는 소리에 잠이 깼죠.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에 가야 하는데 구급차가 안 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멀리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택시를 타고 병원을 찾아다녔다고 했어요. 결국 외할머니는 이송이 지연되면서 위험한 고비를 넘겼죠.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의료 인프라보다 체면을 중시해. 절대 환자 중심이 아니야. 아버지는 의사셨거든요. 그런 전문가의 말씀이니 저도 그렇게 믿고 자랐습니다. WHO 서울 사무소에서 받은 브리핑 자료를 보면서도 의심스러웠어요. 응급의료 통계는 나쁘지 않았지만 수치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실제 현장에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생각보다 깔끔하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신경 쓸 거 아닌가요? 진짜 문제는 일반 병원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예상보다 현대적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의료 시스템은 인프라와 다른 문제거든요. 제도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이 더 중요하니까요. 택시 기사분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저는 간단히 답했죠. 네, 병원 시스템을 조사하러 왔어요. 기사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 정말 좋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과연 그럴까? 호텔에 체크인하고 WHO 서울 사무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일정을 확인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기대치는 높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한국에 잘 도착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돼요.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조심해라.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다를 수 있어.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거다. 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 보여도 진짜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내일부터 그 답을 찾아보겠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번화한 도시지만 과연 의료 시스템은 이 화려함에 걸맞을까요?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공정하게 평가해야죠.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입구부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거든요. 무인 접수 시스템이 여러 언어로 안내하고 환자들이 QR코드로 모든 걸 처리하는 모습이 신기했죠. 이건 생각보다 훨씬 정교하네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기계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마치 공장에서 부품이 조립되는 것 같았거든요. 환자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형 스크린을 보고 기계음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비인간적으로 보였어요. 로비에서 담당 간호사 정은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인 인상이었어요. 엘리자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병원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시게 될 거예요. 정은이 병원 곳곳을 안내해주면서 설명했어요. 환자 동선부터 진료 프로세스까지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여기 시스템이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게 환자를 위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의심했어요. 정말 환자를 위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건지 말이죠. 미국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찾기 어려웠거든요. 응급실을 둘러보며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진들이 태블릿을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환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업데이트되는 모습. 분명히 효율적이지만 환자 개개인에 대한 관심은 부족해 보였어요. 중증 환자 이송 시스템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정보가 입력되고 담당 의료진이 배정되고 수술실까지 준비되는 시스템. 놀랍긴 하지만 뭔가 기계적이었어요.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꼭 필요한가요? 환자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 아닌가요? 제가 물었을 때 정은이 저를 보며 의미 있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긴 기계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본 건 완벽하게 계산된 시스템이었거든요. 환자 한 명 한 명을 데이터로 처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인간적인 따뜻함이나 개별적인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웠죠. 외래 진료실을 둘러보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들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진료하는 모습, 환자들이 기계음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 모든 게 너무 체계적이고 정교했지만 차가웠어요. 미국에서는 의사가 환자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을 때 정은이 답했어요. 시간 효율성을 위해서죠. 하지만 필요할 때는 충분히 시간을 가져요.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다른 의료진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들었죠.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일까요? 하루 종일 병원을 돌아다니며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지만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느낌. 바로 인간적인 온기였죠. 과연 이게 진정한 의료 서비스일까요?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날은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고난이도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을 직접 보면서 완전히 당황했거든요. 이건 제가 미국에서 배운 시스템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AI 영상진단 시스템부터 충격이었습니다. 환자가 CT 촬영을 마치자마자 3분 안에 AI가 1차 판독을 완료하고 의사가 최종 확인하는 과정이 5분 안에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최소 30분은 걸리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정확한가요? 담당 의사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정확도가 95%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최종 검토하니까 실수할 확률은 거의 없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자동 중환자 분류 시스템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였어요. 그것도 여러 환자를 동시에 처리하면서 말이죠. 이 시스템으로 시간당 몇 명까지 처리할 수 있나요? 평상시에는 약 200명 정도요. 대형 사고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300명까지도 가능해요. 200명이라니. 미국의 웬만한 대학병원에서는 시간당 50명 처리하기도 벅찬데 말이에요.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중환자실을 둘러보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최첨단 모니터링 장비들이 환자 침상을 둘러싸고 실시간 데이터가 간호사 스테이션의 대형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죠. 의료진들은 태블릿을 들고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시스템은 분명히 우리보다 앞서는데 정작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지? 제가 중얼거렸을 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들었나 봐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당황하며 답했어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자동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때 한 환자 가족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버지였는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 병원이 우리 아이를 살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미소만 지었죠. 저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관찰하는 외부인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진심 어린 감사 표현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아이가 많이 아팠나요?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줬어요. 특히 간호사들이 밤마다 아이를 돌봐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는 시스템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죠.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병원이라고 해서 경직된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외상 환자 처치 과정에서 보인 팀워크는 정말 놀라웠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병원을 나서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지만 과연 환자 중심의 의료인지는 여전히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환자 가족의 그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실습 셋째 날,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환자 이송 실습을 위해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이었어요. 오후 3시쯤 한 고등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학생 한 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죠. 현장에 도착하니 17살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친구들이 울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었죠. 제가 맥박을 확인해 보니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마자 현장에서 병원과 실시간 영상통화를 시작한 거예요. 응급실 의사가 화면을 통해 직접 지시를 내리고 있었죠. 심전도 파형 확인됐습니다. 심실세동이니 즉시 제세동 실시하세요. 구급대원이 제세동기를 준비하는 동안 병원에서는 이미 응급수술실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환자가 도착하기도 전에 모든 준비가 끝난 거죠. 이런 완벽한 팀워크는 처음 봤어요. 구급차 안에서 학생의 상태를 지켜보며 저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의료진들은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환자를 받았어요. 구급차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과정이 1분도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정확히 40분 후 학생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울 뻔했어요. 완벽한 시스템과 헌신적인 의료진이 만나 한 생명을 구해낸 거였죠.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어요. 환자를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시스템으로 구현된 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릴 적 외할머니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외할머니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잠깐. 그때 정말 이송이 지연된 게 맞았나요? 제가 기억하는 건 아이의 시각이었잖아요. 어른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고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혹시 그때도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어려서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요? 학생의 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였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난 게 기적 같아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건 시스템의 겉모습뿐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안에는 환자를 살리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건 내가 기억했던 한국이 아니다. 뭔가 근본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편견과 선입견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외할머니 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제가 어릴 때 본 혼란이 과연 시스템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당시 상황의 특수성 때문이었을까요? 심야 근무에 참여하게 된 날,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간호사 정은과 함께 근무했어요. 밤 11시쯤 뇌출혈로 입원한 70대 환자의 보호자가 간호사 스테이션에 왔어요. 며느리로 보이는 40대 여성이었는데 피곤한 표정으로 정은에게 말했어요. 간호사님, 우리 아버지가 오늘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은이 즉시 환자실로 가서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설명했죠. 혈압이 조금 올라가셨네요.
약을 조절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제보다 의식이 더 또렷해지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런데 간호사님은 어떻게 우리 아버지 상태를 이렇게 자세히 아세요? 정은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저희는 환자분들을 매일 보거든요. 어제와 오늘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언제 가장 힘들어 하시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간호사님들이 밤마다 아픈 환자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언제 아프셨는지, 어떤 약을 드셨는지까지 말이에요. 정은이 제게 눈짓을 하며 말했어요. 기계는 기억 못해요. 우리는 해요. 그 순간 저는 번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건 시스템의 겉모습뿐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 완벽해 보이는 디지털 시스템과 자동화된 프로세스 뒤에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고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새벽 1시쯤 응급실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다는 연락이 왔어요. 20대 남성이었는데 상태가 위중했죠. 저는 응급실로 내려가서 처치 과정을 지켜봤어요.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단순히 의학적 처치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불안한 표정을 달래주고 가족들에게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거였죠.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환자의 어머니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해했어요. 기계처럼 굴러가는 병원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모든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결국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새벽 3시쯤 정은이 저에게 차를 한 잔 건네주며 말했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실망스러워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차갑게 보였죠? 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괜찮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엔 그래요. 하지만 곧 알게 되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정은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떠올랐어요. 여긴 기계로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야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겠습니다. 새벽 4시쯤 중환자실에서 한 할머니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어요. 간호사들이 즉시 대응했는데 그들의 움직임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리즘을 봤어요. 기계적인 대응이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간호사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거죠. 첨단 장비와 완벽한 프로세스는 모두 환자를 더 잘 돌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새벽 5시쯤 정은이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이제 알겠어요.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조금이라도 빨리 나을 수 있게 하려고요. WHO 보고서를 작성하는 마지막 날, 저는 응급의료통합시스템 설명회에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내용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어요. 비판적인 시각에서 찬사로 완전히 바뀐 거죠. 발표장에 들어서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처음 계획했던 보고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한국에 와서 발견한 것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처음에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이 기술만 앞서고 인간적인 배려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편견이었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환자 중심의 철학이 첨단 기술과 완벽하게 결합된 모델이에요. 그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봤던 모든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심정지 학생을 구한 완벽한 팀워크, 밤새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 가족처럼 환자를 걱정하는 의료진들까지. 제가 기억했던 한국은 과거의 그림자였고, 지금의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있었어요.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의료 시스템에는 문제점이 전혀 없다는 말인가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완벽한 시스템은 없죠. 하지만 환자를 우선시하는 철학만큼은 분명히 배울 점이 많아요.
발표가 끝나고 아버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 반가웠지만 동시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우리가 틀렸어요.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뭔 소리냐? 뭐가 틀렸다는 거야? 한국 의료 시스템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게 전부 틀렸어요. 외할머니 일도 아마 우리가 상황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좋아진 거냐? 아니면 너무 짧은 기간에 봐서 착각하는 건 아니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요. 그럼 한국은 정말 우리보다 앞서간 건가?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놀라움과 함께 뭔가 기쁨 같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들은 뒤처진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구나. 외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졌던 트라우마가 사실은 오해였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 했습니다. 처음 계획했던 비판적인 내용은 모두 지우고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소개하는 내용으로 바꿔야 했거든요. 진짜 후진국은 한국이 아니라 편견에 가득한 제 시선이었어요. WHO 본부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최종 결론은 처음 계획과 정반대였어요.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 회의실에는 각국에서 온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한국은 시스템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입니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동료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사전 브리핑에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다룰 거라고 했었거든요. 영국에서 온 닥터 윌슨이 손을 들었어요. 엘리자, 정말 확신하는 건가요? 처음 계획과 너무 다른데요. 혹시 짧은 기간에 표면적인 것만 본 건 아닌가요? 저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깊숙한 곳까지 봤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대하는 방식, 시스템이 돌아가는 철학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프랑스에서 온 마리 박사가 반박했어요. 그래도 통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개선점이 많지 않나요? 의료비 지출 대비 효율성이나 환자 만족도 면에서 말이에요. 저는 흔들리지 않고 답했어요. 통계는 숫자일 뿐이에요. 실제 환자들이 받는 치료의 질과 속도,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도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심정지 환자가 40분 만에 회복되는 걸 직접 봤어요. 독일에서 온 하인즈 교수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리보다 나은가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대응 속도, AI와 인간의 완벽한 협업,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개인을 잊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기술이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잘 돌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캐나다에서 온 젊은 의사가 흥미로워하며 물었어요. 정말 그렇게 인상적이었나요? 저희도 기회가 되면 견학을 가보고 싶은데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꼭 가보세요. 분명 놀라실 거예요. 특히 심야 근무를 해보시면 한국 의료진들의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예상 외의 반응을 받았어요. 처음엔 의아해했던 동료들이 당신이 현장에서 보고 왔으니 신뢰한다는 의견을 보였죠. 특히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제 신뢰도가 급상승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마지막에 말했어요. 엘리자의 보고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줬습니다. 선입견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보고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초반 문구를 완전히 바꿨어요. 원래는 한국은 시스템에 환자를 맞춘다였는데 한국은 환자에게 시스템을 맞춘다로 수정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제가 깨달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어요. 발표 후 여러 나라 의료진들과 토론하면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앞선 게 아니라 의료에 대한 철학 자체가 다른 거였어요. 환자를 중심에 두고 모든 시스템을 설계한 거죠. 귀국 전날 밤, 저는 서울 밤거리를 걸으며 정은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24시간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어요. 정은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이 도시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은이 웃으며 답했어요. 어떤 부분이 차가웠나요? 모든 게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환자들이 숫자로만 처리되는 것 같았고 의료진들도 컴퓨터 화면만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차가워 보이는 시스템 뒤에 얼마나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결국 사람들을 위해 움직인다는 것도요. 정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 효율성의 목적이 뭔지 알게 되면 달라지죠.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가족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거였죠. 맞아요. 우리가 밤늦게까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환자 한 분 한 분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밤늦게까지 우리는 의료에 대한 철학을 나눴습니다. 정은이 들려준 이야기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얼마나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지, 시스템 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엘리자, 이번 경험이 도움이 됐길 바라요. 그리고 다른 나라 의료진들에게도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세요. 물론이에요. WHO 보고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제가 가방에 넣어둔 보고서 초안을 꺼냈어요. 처음에 작성했던 비판적인 내용들이 담긴 종이들이었죠. 한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저는 주저없이 그 종이들을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었으니까요. 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었어요. 제목은 선진국이 배워야 할 의료국가 K-MED의 진실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보고서를 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 보낸 일주일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으로 가득했던 시각이 열린 마음으로 바뀌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며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기술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이다. 이들은 환자를 중심에 두고 모든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의료진들의 헌신과 첨단 기술이 만나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나라나 시스템을 평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다른 나라 의료진들에게도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배움이었다고 말이죠.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